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나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도 안 될 것 같고 반신반의하는 기분에 혼란스러울 것 같겠죠. 저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믿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만히 생각만 해봐도 솔직히 숨이 턱하니 막혀오고 가깝이 오는 그런 기억들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제 어린 시절을 잿빛으로 만든 원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죠. 그 당시 아버지는 어린 제 눈으로 봐도 한심하기 그지없고 두렵고 무서울 만큼 증오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다른 애들 아버지들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어머니께서 가정을 돌보는 가족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셔야 했고 또 어머니는 집에 오셔도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잠을 자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또 아니면 집안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는 짓을 하는 그런 행동뿐이었어요. 근데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매일 집에 있어 라고 하면 애들은 우와, 좋겠다. 그럼 하루 종일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있겠네. 라고 저를 부러워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아버지가 계시는 시간은 저나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괴로움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확히 그게 무슨 문제였는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기억하기론 유치원 때였던 것 같네요.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와 시장에 갔다 오거나 어머니가 저를 유치원에서 데려오실 때면 집에 온 저를 붙들고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창수야, 오늘 네 엄마 누구랑 만났니? 엄마랑 어디 들렀다고 왔어? 어린 제게 그 질문은 영문을 모를 소리였지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오다가 두부 가게에 들렸다, 슈퍼에 들렀다가 오다가 놀이터가 보여서 미끄럼틀이랑 그네 타다 왔다. 뭐 이런 말만 했죠. 그럼 아버지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또 두부 가게 아저씨가 있든 아줌마가 있든 그 가게 아저씨랑 네 엄마랑 친해 보였어? 둘이 무슨 말하든? 너 놀이터에서 놀 때 네 엄마는 뭐 했어? 거기서 누구랑 만나진 않았어? 라고 물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조금 더 컸을 때는 아버지가 지독한 의처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편네는 왜 주인이 남자인 가게만 골라서 다니는 거야? 당신 뭐 있어서 가는 거지? 그렇지? 거기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주면 당신 예쁘게 봐줄까 봐 가는 거 아니냐고.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 말이 되는. 그런 회개한 생각할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 당신이 마신 빈 술병들 치우기나 해. 하루 종일 쎄 빠지게 남의 건물 청소하고 들어온 사람 붙들고 헛소리하지 말고. 어머니가 억지스러운 아버지의 의심과 불필요한 싸움에 질려 뒤돌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팽겨치셨어요.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제가 그 광경에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싼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발로 차기까지 해서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울면서 빌었죠. 할머니, 할머니, 아빠가 엄마 때려요. 근데 손자가 울면서 엄마 좀 제발 살려달라는 말에 할머니는 성가시다는 듯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이 힘없는 할미 보고 네 애빌 말리라고? 일 없다. 그리고 네 엄마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너도 네 아버지한테 맞기 싫으면 말 잘 들어. 알았어?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나와 우리 엄마의 편은 없다고 말이죠. 아버지란 인간이 어머니를 패다가 패는 게 힘들었는지 지쳐 잠이 들면 저는 쓰러지듯 누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부어오르고 터진 어머니 얼굴을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곁에 꼭 붙어서 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어머니는 가만히 팔로 저를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는 함께 잠들었죠. 아버지가 술을 마신 날에는 상태가 더 안 좋았기에 어머니는 그런 날이면
초저녁 일찍 저를 데리고 동네를 도셨어요. 그때는 우리 아들이랑 데이트나 할까? 하고 제 손을 잡고 나가셨지만 제가 더 큰 다음에는 아마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술을 마셔서 나에게까지 손을 들까 겁이 나 집에 안 들어갈 핑계를 대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날에는 어머니와 동네를 세 바퀴, 네 바퀴 돌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잘 시간이 돼서 점점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고개가 한 번씩 꾸벅거려지면 어머니는 저를 업고 몇 번 더 동네를 산책하셨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업혀서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어머니의 온기가 사랑이라는 걸 그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기억은 모두 그랬습니다. 거창하게 뭐 함께 해외여행에 가거나 놀이동산에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누이시고 귀를 파주다가 제가 간지럽다고 움직이면 한 번씩 콧잔등을 툭툭 건들면서 가만히 라고 하시거나 또 다리 사이에 앉히시고 손톱 발톱을 깎아주시며 손가락은 딱 엄마 손이랑 닮았다라고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억들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살아갈 희망이자 힘이 되었지만 그 힘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9살 때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싸움 속에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내뱉으셨습니다. 나 더 이상 집에서 돈 벌어오는 가축 취급당하면서 못 살아. 차라리 갈라서 자, 갈라서. 흥, 야, 너 똑바로 얘기해봐. 너 남자 있는 거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혼하자는 소리가 쉽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남자랑 새 살림 차릴 생각에 미쳐서. 작작 좀 해라, 인간아. 쉽게? 나 너 같은 인간이랑 10년 가까이 살았어. 이 정도면 어렵게 결정한 일이지. 내가 등신이라서 그나마 너랑 이렇게 얼굴 보고 오래 산 거야.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절대 안 참아. 같이 살 남자가 없고 나가서 살 집이 없어도 너 같은 거랑 못 살겠으니까 갈라서 자고 제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셨고 아버지는 어디 이혼해서 혼자 살아보라고 했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건 어머니가 창수는 내가 키운다라고 하자 갑자기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네가 뭔데 내 아들 데리고 나가 산다는 거냐 이러면서 발악을 했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이제 와서 내 아들? 단 한 번을 놀아주지 않고 내게 동화책 하나도 읽어준 적 없는 인간이 본인이 직접 번 돈으로 저를 먹여 살린 적도 없는 인간이 무슨 내 아들인가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붙잡아 두기 위한 뻔하고 비열한 수작이었던 거죠. 심지어 할머니까지 합세를 해서 이혼한 여자가 무슨 수로 애를 먹여 키우고 입힐 거야. 너 창수 데려갈 생각이면 아예 이혼은 꿈도 꾸지 마라. 알아들어? 라고 하셨어요. 그 시절의 기억이 모두 나는 저는 제가 그때부터 엄마가 나를 버리고 이혼을 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이혼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고요. 근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머니를 더 지독하게 못 살게 했어요. 어린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심하게 말이죠. 아마 네 새끼랑 헤어지는 거 무서워서 이혼도 못할 건데 뭐하러 인간 대접을 해주냐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끝내 그런 결정을 하셨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고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울면서 이제 정말 끝이라고, 이혼이라고, 나는 벼랑 끝이라서 더는 갈 곳이 없다고, 뭐든 좋으니까 나 좀 놔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요. 좁게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어머니는 바닥에 꿇어앉아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르는 대로 종이에 받아 쓰시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너 이혼하고 창수 곁에 얼씨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도 너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이면 창수 저 멀리 섬에라도 보내서 꽁꽁 숨길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새끼 떼놓고 가면 평생 볼 생각 하지도 말라는 말을 했죠. 또 너 같은 애미가 보내주는 양육비도 필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연락할 건덕지도 남기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저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어머니는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당장 본인을 위해서 내린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그걸 고려할 수 있을 리가 없었네요.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한 이후로는 행여 저도 모르는 사이 어머니가 집을 나갈까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집에서 어머니가 화장실만 가도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보다가 우시거나 제게 창수야, 엄마가 뭐라고 했지? 우리 창수는 귀한 엄마 아들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있고 뭐라든 창수는 영원히 엄마의 귀한 아들이야. 라고 저를 달래주면서 동시에 설득을 하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 간 시간 짐을 싸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좁은 동네일수록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법이죠. 저희 집은 알코올 중독 남편의 폭력에 어린 자식을 버리고 간 애미가 살던 집이 되어버렸어요.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데 친구들은 집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부모를 통해 들은 건지 제게 네 엄마 진짜 도망갔냐? 네 아빠 진짜 알코올 중독자냐? 그럼 너 고하냐고? 왜 네 엄마는 널 버리고 간 거냐? 라는 잔혹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었고 늘 그렇듯 그 시간까지 집에서 퍼질러 자던 아버지를 깨워서 물었어요. 우리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랑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꺼이꺼이 울면서 어머니께 데려다 달라 하면 아버지는 제게 닥치는 대로 뭐든 집어던지셨어요. 듣기 싫다고요. 이럴 거면 왜 본인이 데리고 산다고 한 건지. 저도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하나의 아버지지만 세상에 정말 부모 자격 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로 그러셨어요. 네 엄마 죽었다고. 네 외할머니한테 연락이 왔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아버지는 도리어 제 손을 쳐내면서 말했어요. 네가 네 애미 잘 붙들고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그러게 왜 끝까지 못 잡았냐? 아빠, 나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우리 엄마 장례식에 데려다 달란 말이에요. 야, 아서라 아서. 이미 며칠 전에 끝난 네 엄마 장례식 지금 갔다가 생판 모른 인간들 장례식 구경만 하고 오지. 네 외할머니란 사람이 지 딸 장례식에 나나 너 오는 거 싫어서 늦게 말했나 보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우리 어머니. 그래도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와 할머니한테서 벗어나면 꼭 어머니와 단둘이 살 거라고 다짐하고 그날만을 믿고 버텼던 지난 2년간의 시간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세상에서 증발해버렸어요. 2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나 하나 돌봐주지 않는 이런 집구석에 나를 두고 갔다 하면서 울면서 잠드는 날을 두 손 두 발 다 써도 모자랄 만큼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행여 내가 어머니를 원망했던 마음 때문에 어머니가 벌을 받은 건 아닌지 불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울다 잠드는 날로 바뀌었고요.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만큼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았다면 이혼했을 일도 없었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가실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중학교 올라가면서 터지고 말았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저는 이미 키가 177이었어요. 그러니 키가 170 초반이었던 아버지는 제게 쉽게 손을 들지 못하셨죠. 하지만 제 안에 있던 분노와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풀고 싶어서 질 나쁜 애들과 어울려서 담배를 배웠고 술을 배웠고 또 싸움을 하며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정말 웃긴 게 제 비행이 시작되자 아버지가 제게 처음으로 애비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 방에서 담배곽이 나오면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린 놈이 무슨 담배냐 잔소리를 하고 또 싸움을 하고 얼굴에 상처들을 붙이고 들어오면 어디서 그런 거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때 아버지 눈앞에서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뭘 보고 배워서 이러겠어요? 다 아버지 닮아서 이러고 다니는 거겠죠? 그 아빠의 그 아들 맞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얼굴은 처음으로 우리 엄마를 때리고 날 때리던 괴물의 얼굴에서 인간적인 얼굴을 찾은 것 같았죠. 그 후에도 제 비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질 나쁜 친구들과 돌아다녔던 건 단순히 제 화를 분출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집에 있기가 싫어서 밤늦게까지 밖을 배회하다가 그런 애들을 만난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떳떳하지 못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철이 없었던 시절이라고 해도 그때 제가 저지른 잘못들은 용서받을 수 없을 거고 제가 평생 가슴의 죄책감으로 등에 짊어진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할 기억이겠죠. 그중 하나가 약한 아이들의 돈을 뺏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던 기억인데 그때 학교 선생님께 걸리거나 경찰서에 가면 전 늘 이 말을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10년이 넘게 돈을 안 벌어와서 저희 집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가져오는 건진 모르겠지만 제 학비는 어떻게든 구해도 생활비를 벌지 못해 제게 용돈 한번 쥐어주지 않았던 만천하의 아버지를 고발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학교나 경찰서에 불려와서 선생님들과 경찰분들 얘기를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가관이었죠. 제 계속되는 비행에 처음에는 윽박을 지르고 욕을 하고 다시 한번 폭력을 가하려던 아버지가 나중에는 본인이 뭘 어떻게 하면 네가 그만둘 거냐고 애원을 하더군요. 창수야, 내가 너나 떠난 네 엄마한테 잘못을 한 건 안다. 알어. 근데 너 언제까지 이럴 거냐?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막 나갈 거야? 나 좀 제발 살려주라. 어? 아버지는 엄마가 내가 제발 그만 때리라고 했을 때 그만뒀었어요? 상관 마세요. 언제부터 나 아들 취급했다고 이제 와서 부모 행세해요? 적응 안 되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신경 끄시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도 참 자기 파괴적인 복수였습니다. 제가 망가지고 사고를 치면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한 거죠. 지금도 그때가 후회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긴 했네요. 아마 그맘때쯤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더 그랬을 겁니다. 뭔가를 느낀 건지 아니면 아버지께서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철이 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집안에 질비하던 빈 술병이 자취를 감추더니 나가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일용직 사무실에 나가신 건지 노가다 일을 뛰며 생전 처음으로 생활비를 벌어오셨죠. 월급날에는 신발장 위에 나름 용돈이라고 제게 몇만 원을 두고 가셨는데 거기 옆에 전단지를 쭉 뜯어서 쓴 메모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남의 돈 뺏지 말고 아버지 돈 뺏어다 쓰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제 비행도 서서히 끝났습니다. 딱히 아버지와의 앙금이 풀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이나 대화로 풀지 않으면 그저 무뎌지더라고요. 그게 내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렇게 살아봤자 어차피 손해보는 건 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늦게나마 다시 착실히 학교에 다니며 아버지로 인해 제 학창 시절까지 잿빛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어린 시절이 그 인간으로 인해 잿빛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늦게 연필을 쥐고 교과서를 들이파도 대학에 갈 성적은 안 나오더군요. 어차피 졸업을 하면 바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또래가 하는 경험들을 저는 못한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살겠다는 목표 하나로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독립을 했죠. 드디어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된 겁니다.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소재의 공장에 취업을 해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했으니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고 원룸이지만 독립을 하게 되니 이곳저곳에서 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제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안식처와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죠. 저희는 비슷한 경험과 삶의 굴곡 때문에도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왜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안다고 하잖아요. 아마 처음부터 서로의 눈에서 나와 같은 슬픔을 발견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 아버지께서는 일찍 심장마비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들을 떠나시고
장모님께서 홀로 아내와 처남을 키우셨어요. 아내는 남매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는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남은 그저 어머니와 누나의 희생을 당연히 여겼었죠. 집에 이런 요주 인물은 다 하나씩 있잖아요. 처남이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처음에 처남을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와 겹쳐 보였거든요. 물론 그때야 페인트 공장에서 일하시며 경제활동도 하시고 그동안 안 하고 못했던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미 제 머릿속에 박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평생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포기한 것도 많았어요. 결혼도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상태에서 하기 위해 미루고 미루다가 연애한 지 5년 만에 했고 결혼 자금을 모으느라 다시 부업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돈 문제로 아내를 고생시키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인생은 어쩌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한 돈을 모으는 여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 순간순간이 돈이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골리고 신혼집 구해서 둘이서 살 수 있는 둥지를 틀고 숨 좀 돌릴만 하니 저와 아내가 30이던 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고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소식에 단정 깊은 곳에서 설렘과 기대로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고요. 나 자신이 속이 꽉 차고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당장 그때까지 일하던 공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연봉도 몇 년째 동결해 그 월급으로는 아무래도 새 식구 살림이 빠듯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전 처음으로 커다란 모험을 하게 됐어요. 대출을 받아서 요식업에 도전을 한 거죠.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열어서 조금이나마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가장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치킨집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왜 하늘은 제게 이리도 각박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는 결과인지 제가 치킨집을 오픈하고 3년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를 힘들게 한 그 시기가 찾아온 거죠. 특히나 자영업자분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셨고요. 그중 저도 포함이었습니다. 더 길게 설명하면 솔직히 아직도 저는 그때의 충격과 상실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힘들어서 간단히 결과를 말씀드리면 치킨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끝에는 이리저리서 대출까지 당겨서 버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에 포기를 했어야 했으니까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받다가 이미 신용점수가 바닥을 쳤고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어서 2, 3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나가는 고정적인 상환금이 가게 한 달 매출을 훌쩍 뛰어넘은 거죠. 아내는 더 이상 빚이 느는 건 바라지 않아 했어요. 더 이상은 감당을 할 수 없다고 이제라도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고요. 식당은 없어졌어도 어떻게든 돈은 벌어야 했기에 실패의 충격을 곱씹을 여유도 없이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구했어요. 그러다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됐죠. 아내는 오토바이는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렸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움직이고 시간을 들이는 만큼 버는 돈의 액수가 확확 차이가 나는 건 그것뿐이어서 제게 선택지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40건에서 날 좋은 날에는 60건까지 일하면서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아내와 아들이 있으니 차마 운전을 난폭하게 할 수 없더라고요. 배달을 많이 하는 만큼 떨어지는 돈이 물론 많지만 벌어도 제게 들어오는 대부분의 돈은 제 통장을 잠깐 스칠 뿐 죄다 대출 이자나 원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돈을 버는 즐거움은 잊은 지 오래였죠. 근데 왜 그렇게 돈은 나갈 때 몰려서 나갈까요? 돈이 새는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 구멍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맘때쯤 아버지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병원인데 정말 미안하다고. 병원에서는 가족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생각을 해도 연락할 가족이 너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와줄 수 있냐고 말입니다. 아버지와는 제가 학생 때보다 사이가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살갑고 반가운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병원이시라니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일도 적고 입원해 계시다는 병원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폐암이시랍니다. 심지어 초기 중기도 아닌 말기. 그날 병원도 호흡 증상으로 인해 쓰러져 실려오신 거라는데 아버지는 이미 본인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셨기에 더 충격이었죠. 너나 선영이한테는 알릴 수가 없어서 말한다고 뭐가 나아지겠냐. 나아지긴 뭐가 나아져요. 치료해서 이렇게 되기 전까진 막을 수 있었겠죠. 미안하다. 난 짐을 주기 싫어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픈 나 좀 알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하겠어. 아버지의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속이 복잡하고 속상했어요. 과거 제게 했던 잘못이 미안해서 속에 있는 병을 키워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식인 제가 무슨 말을 했어야 할까요? 일단 따지기 전에 뭐든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내와 상의 끝에 아버지를 암 환자 전문 호스피스에 보내게 됐습니다. 첫날 입원 수속을 마친 아버지는 본인이 마지막까지 쓸 침대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장수야,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고 수백, 수천 번 말해도 모자른 거 안다. 그리고 고맙다고 몇 번을 해도 모자랄 거야. 못난 애비, 모른 척 지나가면 그만인데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안 그래도 너 요새 힘들어서 그 오토바이 운전까지 한다는데 뭐하러 지금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아버지 몸 나아지는 거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래, 고맙다. 아휴, 네 엄마도 지금 너 보면 참 아니다. 지금 와서 뭐 하겠냐? 너 바쁘면 그만 가봐라. 나 혼자 짐 정리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갈 날이 다가올수록 과거 후회되는 일만 기억이 나고 미안함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버지도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본인이 죄를 짓고 미안한 어머니를 떠올리는 날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 얘기를 좀 자주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네 엄마 생각 안 나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냐? 아버지가 들어줄 테니까 해봐라. 등등 말이죠. 저는 듣기 싫다고 하고 싶은 말도 없다고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를 하든 어머니를 입에 올리는 게 괜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고 어머니 얘기를 하는 아버지에게 죽을 때 되니까 죽은 사람 생각이 나냐고 그만하라고 뾰족한 비수를 날리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후회 때문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끝이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 이자와 원금, 새 식구 생활비에 이제는 아버지가 계신 호스피스 입원비까지. 이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게 문제가 됐어요. 대출 연체 문제로 더 이상 연체를 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은행을 통해 받게 됐고 당장 유통할 수 있는 현금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이제는 아예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봉착했죠. 지금도 그때 그 막막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기억이 납니다. 턱끝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수면이 더 높아지는 그런 기분이었죠. 아내가 당장 처가에 어떻게든 돈을 빌려보겠다고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당장 장모님께서도 남의 식당 나가서 일하시면서 본인 생활비 벌기도 바쁘신데 말이죠. 저는 아내에게 차마 제 입으로 꺼내기 창피하고 치욕스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런 말 당신이나 우리 성민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면목 없는데 성민이 돌반지 있는 거 전당포에 맡겨서 당장 급한 만큼만 현금을 구해보는 거 어떨까? 내가 정말 뭘 해서든 우리 성민이 반지는 도로 찾아올게. 미안해 여보. 정말 정말 미안해. 아들의 돌반지까지 전당포에 맡기게 된 제가
차마 고개도 못 들고 아내에게 사과를 하니 아내는 제 등을 안아주면서 당신이 뭐가 미안하냐고, 미안할 거 하나 없다고, 다 우리 셋이서 살려고 이러는 건데 우리 성민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는데 비참한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러 가기 전날 밤에 잠든 아들과 아들의 돌반지가 담긴 케이스를 번갈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증오하던 무능한 내 아버지와 내가 뭐가 다른가 싶더라고요. 평생 가족을 고생시킨 아버지와 본의 아니지만 노력을 했음에도 가족인 아내를 힘들게 하는 제가, 어린 아들의 돌반지마저 뺏어서 돈으로 바꾸는 아버지인 제가 뭐가 다른가 하고요. 한참을 아들을 들여다보고 미안하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되뇌인 뒤에 새벽에 잠자리에 들렸는데 전당포 가기 전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려고 제가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금액이 제 통장에 버젓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은 무려 1억. 제가 제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돈을 제외하고 무려 1억이란 돈이 제 통장에 찍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아들의 돌반지를 도저히 전당포에 맡길 용기가 없어서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신기루를 본다고요. 근데 몇 번을 휴대폰 은행 어플을 껐다 켜고 제 눈을 비벼도 그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액수에 놀라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발신자 이름에서 1억보다 더 놀라운 글자가 찍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혜. 그 이름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늙어서 치매에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되뇌일 그런 이름이었어요. 바로 저희 친어머니의 성함이었거든요. 이건 귀신을 본 느낌과 비슷할 거예요.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떻게 제게 돈을 보내실 수 있겠어요? 근데 무슨 질 나쁜 장난을 누군가가 1억이란 돈까지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 보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저는 일단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이 배우를 알고 있을 법한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잠든 새벽, 아버지는 잔뜩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장수냐? 갑자기 무슨, 지금 몇 시길래? 아버지, 괜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아버지가 저한테 어머니 이름으로 돈 보내셨어요? 아니면 아버지 주변 사람들 중에 어머니 이름으로 저한테 돈 보낼 사람 없죠? 없겠죠? 그럼 지금 이거 미친 소리인 거 아는데 혹시 어머니가 저한테 돈 보낸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아니, 못 하셨겠죠. 그 침묵은 무언의 긍정과도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뭐든 알고 있다는 걸 확신했고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뵈러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아무 생각도 못하고 5분에 한 번씩 휴대폰 화면에 찍힌 어머니의 이름 3글자를 확인했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저는 바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도 저와 같이 한숨을 못 주무셨는지 눈이 퀭하고 이미 일어나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의 시간 낭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께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 통장으로 1억이 들어와 있었어요. 1억이. 근데 이걸 송금한 사람 이름이 어머니 이름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이거 아버진 뭔가 아시죠? 아시면 답답하게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제발 좀 말해주세요. 저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한 거 이때까지 한 것도 부족하면 계속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시던가요. 제 말에 아버지는 끝내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서 오열을 하셨어요. 이미 쉰 목소리로 쌕쌕 바람 빠진 소리를 내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창수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숨겨온 게 지은 죄가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말년에 속이 썩어 들어가는 벌을 받나 봐. 햄이랑 새끼 떼어놓은 죄가 천륜을 거스르는 죄라더니
미안하다. 창수야, 미안해. 그 지겨운 미안하다라는 말 끝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네 엄마가 살아있다고. 2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나지 않았다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정말 제 아버지가 아니고 아픈 사람만 아니었다면 당장 멱살을 붙들고 탈탈 털어가며 물었을 겁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차마 그러지 못하고 덩달아 쉰 목소리로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아까보다 진정된 상태에서 이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엄마, 네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연락을 꾸준히 해왔다. 네가 보고 싶다고 제발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때는 나도 네 엄마한테 화가 나 있었고 네 할머니도 있고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너는 매일 울면서 잠들고 네 엄마 어디서 사는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차라리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면 덜 만나고 싶어하고 덜 그리워할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네 엄마가 너 중학생 되고 나서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 그때는 네 상태가 도저히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었잖아. 너 그때 내가 거짓말했고 네 엄마 사실 살아있었다는 거 알면 더 엇나갔을 거야. 안 그러냐?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번을 나를 실망 안 시킨 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애미 없는 자식이라고 애들한테 놀림받고 난 정말 엄마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아버지, 만약 내가 정말 그렇게 엄마 따라간다고 죽었으면, 그랬으면 어쩌려고 그랬냐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도 네 엄마 계속 너한테 양육비는 보냈다. 내가 그거 다 네 학비로 썼던 거야.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졸업했을 때 네 엄마가 이제 너한테 본인 존재에 대해 말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구나. 재혼을 한다고. 근데 그 집에서는 남자가 초혼이고 애가 있었다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라 그랬나 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창수 너한테 네 엄마 존재를 말할 수가 없었어. 너도 생각해봐라. 네 엄마가 이혼 경력에 애까지 있다는 이유로 모든 걸 포기하고 새 출발을 못했으면 좋겠냐? 근데 요새 네가 내 병원비에 대출까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고 연락 좀 했다. 애초에 새 출발을 할 수밖에 없게 한 사람이 누군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입을 빌려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다면 직접 만나야 했고, 제게 변명하고 설명할 게 있다면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머니 연락처를 아시냐고 물었는데, 눈길을 피하고 우물쭈물 하시는 게 알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알려달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몇 번 고민 끝에 본인 휴대폰을 몇 번 만지더니 제게 휴대폰 번호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대로 병실을 나오고 병원을 나와 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몇 번 숨을 고르고 손 안에 차는 땀을 닦고 휴대폰을 연신 만지며 껐다 켰다 하다가 아버지가 주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수신음이 가다가 이내 뚝 멈추고 낯설면서도 굉장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과거 제게 저는 귀한 사람이고 우리는 손가락이 닮았다고 했던 그 목소리와 꼭 닮아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확신했어요. 아,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다 하고요. 이 소리가 가는 추억의 힘이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목이 메어서 입을 못 대고 있다가 뭐야? 하고 막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그 음성에 다급히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아, 저예요. 저. 누가 혀를 훔쳐간 건지 머저리처럼 제 이름을 말 못하고 있는데
그때 수화기 넘어 먼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아, 너 혹시 창수니? 너 창수야?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잔뜩 억눌린 목소리로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창수야, 잠깐 기다려라. 엄마가 10분, 아니 5분 뒤에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하며 끊으셨어요. 어머니는 정확히 3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하셨지만 저는 그때 아주 잠깐 다시 어머니가 버려진 기분을 느낄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시고 몇 분을 아무 말도 못 하셨고 저도 한참 어머니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번호는 어떻게 알았니? 아, 네 아버지가 알려주든? 아휴, 네 아버지 입원했단 얘긴 들었어. 근데 너는 혹시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어서 전화한 거야? 제가 아픈지 궁금은 하세요? 제가 아픈지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면 왜 먼저 연락 안 하셨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무서우세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 섬에다 가두고 엄마랑 못 만나게 할까봐 그래서 안 하셨어요? 창수야, 엄마는 오래 만나달라고 안 할게요. 그냥 지금 엄마 모습이 어떤지 너무,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이제 엄마 예전 모습도 잘 기억 안 나고 목소리도 잊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딱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얼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몇 초간의 침묵으로 저를 고문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그래,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정해서 만나자. 엄마도 창수 보고 싶어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전화를 한 게 수요일이었는데 남은 목금토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제게서 얘기를 전해들은 아내는 행여 제가 정신이라도 팔았다가 사고가 날까 걱정된다고 일도 못 나가게 할 정도였죠. 그리고 어머니와 약속을 했던 일요일, 제가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에 간다고 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굳이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약속된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카페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께서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멀리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분이 저희 어머니라는 걸. 귀신도 아니고 환영도 아니고 정말 그동안 같은 서울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으셨던 우리 어머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저를 발견해서 다가오시는 어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볼썽사납게 주저앉았어요. 근데 제가 주저앉으니 마치 오래전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졌을 때 제게 와서 괜찮은지 안 다쳤는지 봐주시던 때처럼 어머닌 제 이름을 부르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셨어요. 창수야, 괜찮니? 아유, 갑자기 왜 넘어져, 왜? 이리 봐. 저는 그 순간 저를 9살짜리 어린아이로 만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걸 바란 게 없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이라도 어머니와 함께라면 다 괜찮았거든요. 어디든 어머니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었기에 그냥 어머니만 저를 떠나지 않길 바랐어요. 저는 본인보다 더 큰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일으켜 세우려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한동안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분명 하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게 수천 가지인데 왜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건지. 그러다가 가장 신경 쓰이고 죄송하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한 게 아버지가 제가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한 연락이라서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네 얼굴 봐서 엄마는 너무 좋고 너도 엄마 보고 싶어 했다니 다행이구나 싶은데 보고 싶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냥
왜 먼저 연락을 안 하셨는지 어머니야말로 내가 안 보고 싶었던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장수야, 이 엄마가 재혼한 건 알고 있지? 근데 그 같이 사는 아저씨가 엄마한테 과거가 있다는 걸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 그래서 혹시 엄마한테 함부로 됐어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언급하는 걸 불편해한 거지. 그런 점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한테 우리 창수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창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엄마 살기 급급해서 너한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제 존재가 어머니 재혼에 확실한 회방이라는 게 씁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의 표정이 비교적 좋아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 도중 어머니께서 제게 보내준 1억이 어머니께서도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만든 돈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죄책감에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제 정수리를 빤히 보시더니 걱정 말라고 엄마가 우리 아들 위해서 못할 일은 없다고 하시며 앞으로 얼마가 됐든 엄마한테 먼저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안부를 주고받다가 저는 불현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저랑 결혼한 사람이랑 엄마 손주 만나 보실래요? 여기 근처에 주차해서 있는데 엄마 불편하시면 그냥 안 부르고요. 저는 눈치 보는 애처럼 어머니께 넌지시 물었고 행여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신다면 나중으로 미루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는 볼을 발긋하게 물들이시더니 설렘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지. 엄마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 창순이가 벌써 애 아빠라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표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에 있을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걸음에 아들을 안고 온 아내는 어머니처럼 설레는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긴장을 했는지 고개를 아주 땅에 박을 것처럼 숙여서 인사를 하느라 아들이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기까지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유, 알지, 알지. 우리, 우리 새아기 선영이랑 우리 손자 성민이. 성민아, 나 누군지 알겠어? 나 우리 성민이 할미인데, 할미. 어머니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아 악수를 하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흔들며 인사를 하셨고 아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넷이 앉아서 내리 얘기만 했어요. 제가 졸업을 하고 해왔던 일이나 만났던 사람들, 아내를 어떻게 만났고 우리 성민이가 지금 좋아하는 음식, 혈액형 같은 소소한 것까지요. 어머, 성민이도 벌써 빵만 먹으려고 하니? 우리 창수도 그랬어. 애가 얼마나 빵만 찾았는지. 정말요? 저 만날 때만 하더라도 밀가루는 입에도 안 대서 몰랐어요. 아, 입맛은 바뀌니까요. 중학생 때부터 밀가루 먹으면 속이 좀 답답해서 잘 안 먹어요. 아유, 엄마가 몰랐네. 우리 아들 식성 바뀐 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서로 모르고 산 만큼 모르고 산 것도 많겠죠. 이렇게 대화 도중 어쩔 수 없는 세월의 벽에 가로막히는 말이 나오면 좀 씁쓸하긴 했지만 반대로 그만큼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서로 나눌 이야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저는 어딘지 슬퍼 보이는 어머니께 말했어요. 모르고 산 만큼 더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하면 충분히 서로 알 수 있겠죠. 그래도 피로 이어졌는데, 그죠? 제 말에 어머니는 다시 미소를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엄마가 우리 창수 더 알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도 하셨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각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저와 단둘이 어쩔 때는 아들과 아내와 함께 만나서 식사도 종종 하고 저희 집에 초대해서 어머니께서 손자를 봐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께서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원망은 저보다도 더 깊을 거라서 어머니께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제 굳은 일은 제게만 맡기지 않겠다며 3일 내내 제 옆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어머니 현재 가족에게는 제 존재에 대해 알리지 않았어요. 제 예상보다도 더 어머니와 함께 사신 아저씨가 제 존재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족에게 비밀을 만들어서 불편해 하시는 것만 빼면 어머니에게 있어서 제 존재를 그 가족들에게 인정이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가 어쨌든 어머니께서는 제 어머니일 테고 저는 어머니 아들인 건 변함이 없을 거라 믿어요. 얼마 전 2월 초에 있던 제 생일날에도 어머니께서 손수 미역국에다가 갈비찜 그리고 닭발에 모래집 볶음을 해주셔서 다 같이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아니 9살 이후에 어머니께 처음 받아보는 생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 생일상을 차려드려야죠. 앞으로 몇 번이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남은 어머니 생일날마다 제가 함께 할 거라는 걸 다짐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재회인 만큼 더 소중하게 이 관계를 지켜내 나가야겠습니다. 부디 혹시라도 사랑했던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서 재회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을 듣고 제 행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